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라는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일본의 라인 강탈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네이버가 결정할 문제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세값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소니가 미국 파라마운트를 우리 돈 35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인수에 성공할 경우 소니는 세계적인 초대형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 강탈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를 따를지 말지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재근 기자입니다. 최수연 대표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컨퍼런스 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닌 네이버의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내부 검토 중으로 지분 매각 등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는 시점에 다시 밝히겠다며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3년간 공들여 키운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가상 서버가 해킹을 당해 라인 고객 정보 51만 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가 현지 법인 라인야후에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겁니다.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지주회사 A홀딩스로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분이 소프트뱅크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사실상 잃게 됩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실적에 직접적으로 잡히진 않지만 그동안 네이버의 일본 사업에서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인을 잃게 된다면 일본 사업에 전반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이버는 지분을 유지할지 불가피하게 매각한다면 어떤 조건을 내걸지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대외 리스크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네이버는 1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8% 증가한 2조 5천여억 원, 영업이익은 32.9% 증가한 약 4,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전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빌라를 떠난 사람들이 아파트만 찾으면서 전세값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서울 전세값 벌써 11개월째 상승세입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이 서울 전세값 한 달에 1억씩 오른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50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 54주 연속 올랐던 것에 이은 역대 네 번째로 긴 연속 상승 기록입니다. 네. 지난해 5월 넷째 주 상승 전환에서 1년 가까이 우상향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성동구에 위치한 한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값은 11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세 가격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성동과 노원, 강북, 광진, 은평 등이 0.1% 넘게 오르면서 약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강남과 마용성에서 맴돌았던 온기가 외곽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서울 전세 매물 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건데 현재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서울의 매물 품귀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약 2만 9천여 건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만 건대로 내려온 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의 단지에서 매물이 0건인 경우도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셋집이 공급되는 양보다 이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최근 1년 새에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 4천 가구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입주 물량이 21% 감소한 수준이고요. 네. 또 서울의 적정한 신규 공급은 3,900가구 수준인데 최근 3개월간의 신규 입주 물량은 월별로 1,000건을 하회했습니다. 신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아파트 선호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비록 이 전세 대출이 이자만 내기는 하지만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좀 부담이 될 텐데 이렇게 치솟는 전세값이 감당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 낮은 이자에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로 우회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매뿐만이 아닌 전세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네. 이 밖에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 자금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전셋집에 살던 사람들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체결된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만 35%에 달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8%포인트 늘은 수치입니다. 네, 앞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같은 전세값 상승세가 이 단기간에 좀 꺾이긴 어려워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전세 시장이 100% 실수요 시장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공급 물량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결정된다는 건데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전망 지수는 110.8을 기록했는데요. 전세값 상승을 점치는 시각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금리가 급등해서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전세 수요가 일부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금리의 유지 혹은 하락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은행이 파산을 해도 우리가 맡긴 예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보호기금이 해마다 8천억 원씩 줄어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자존심 싸움에 밀려 오늘 8월 끝나는 법안이 연장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전범진 기자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말.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예금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규정이 오는 8월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998년 법안 제정 당시의 예보료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예보는 금융사 연간 수신의 최소 0.08%에서 최대 0.4%를 예금보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연간 수신의 0.05%에서 0.15%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예보료의 약 3분의 1, 7,700억 원가량이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보료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8월 일몰 전에 법안 손질이 절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총 4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금 여야 모두 소집을 거부하며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화 유공자법과 가맹자 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모든 의사 일정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사가 이번 달 안에 끝나지 못하면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다음 달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상 양당이 상임위 구성을 마치는데 2달에서 3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의 마지막 한 달이 일몰을 연장할 수 있는 최후 기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별로 이견은 없다고 들었는데 국회 일정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걱정스럽게 돼요. 이처럼 정치적인 이견이 없는 금융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배경에는 우리 정치권 특유의 극단적인 대립 문화가 있습니다. 다수석을 쥔 정당은 이를 기반으로 급한 법안보다 자신의 유권자들이 원할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고, 소수 정당은 이에 반발해 정치적 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 금융권을 둘러싼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보호장치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중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 비단 이 앞선 예보 사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1만 6천 건, 특히 이제 금융위를 담당하는 이제 정무위에만 1,300건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9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없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폐기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임시국회 때 논의 가능성은 있지만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주요 경제 법안들도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당수가 있는데 특히 여야 입장차가 크고 또 얘기가 많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이 차질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상속 및 증여세 완화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감세안을 검토를 했지만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또 펫보험의 필수인 진료비 공개 의무화, 이것도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실손 청구와처럼 좀 장기 표류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꼭 필요한 이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이 사업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텐데 이 금융권에서도 좀 불만이 많죠? 맞습니다. 이 금융과 경영계는 이제 제도 불확실성이나 변수가 좀 더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토큰 주권 법제화를 살펴보면 이미 이제 증권사업 업계들은 미리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네. 또 여기서 이제 삼고 또 경기 침체 등 이 대내의 변수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22대에서라도 대책 마련이 좀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늘 되풀이되는 일이긴 하지만 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이 경제 법안들이 좀 많은데 이 좋은 인재들이 좀 국회에 많이 입성을 했습니까? 일단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정무위를 보면 일단 전 미래에셋 대우 사장이었던 홍성국 의원, 또 전 카카오뱅크 사장이었던 이용우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윤창현 의원, 또 김병구 의원 등이 포함된 21대와 달리 22대는 상대적으로 좀 금융통이 적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른바 이 금융통, 경제통이라고 부를 만한 당선자는 누가 있습니까? 22대 당선자 중에서는 일단 금융과 관련돼 거론되는 임원으로는 김현정 의원, 또 박홍배 당선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출신을 좀 고려할 때 이해관계보다는 좀 한쪽에 치중된 입장을 내비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보면 이제 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 전반을 다루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경제부처나 이 금융권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부 법안들 가운데는 분명히 현장의 경험이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국회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건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은 없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금융 전문성을 고려한 중용이 가장 떠오르는데 이와 더불어서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성과를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좀 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금융을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무위의 경우 다루는 법안이 금융만이 아니라 이 공정거래와 보훈 영역까지 넓어서 법안 심사가 정체되고 또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금융 전담 이 상임위원회를 만든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사실 절차를 좀 고려하면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정무위의 경우 보면 다루는 분야를 좀 나눠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미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보훈 영역이 대표적인데요. 앞서 윤주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훈 분야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방위가 담당하는 안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만 당시 이해관계 문제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는데 22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일본 소니가 미국 파라마운트를 우리 돈 35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파라마운트는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CBS와 음악 채널 MTV,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을 보유한 미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그룹입니다. 이번 인수에 성공할 경우 소니는 이 세계적인 초대형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션 임퍼서블과 스타트렉 시리즈, 탑건, 스펀지밥 등 유명 IP를 대거 보유한 미국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피처스. 일본 소니그룹이 미국 대형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손잡고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 글로벌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소니 측이 꺼내든 인수 제안가는 무려 260억 달러, 우리 돈 3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일본 제철이 추진 중인 US 스틸의 인수가 18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소니가 파라마운트 글로벌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전자제품 위주인 현 수익 모델을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파라마운트 픽처스 외에도 미국 대표 방송국인 CBS와 여러 인기 케이블 채널,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까지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입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소니가 파라마운트 글로벌 인수에 성공할 경우 소니의 기존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큰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소니는 자체 제작한 드라마 IP를 넷플릭스 등 대형 배급사에 공급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중성이 높은 IP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1989년 콜롬비아 픽처스를 인수했던 소니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악몽을 재현하진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콜롬비아 픽처스가 내놓은 작품들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하면서 부채가 늘었고 이것이 소니의 영업이익에 타격을 주면서 소니의 주가는 2년 만에 42%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비평 매체 인디와이어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보유 IP나 회사 규모 면에서 콜롬비아 픽처스를 크게 앞서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인 영화방송 제작사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 내부 반발이 거센 만큼 소니가 파라마운트 인수 기회를 잡게 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지금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와 이 석촌호수 주변에서는 유명 게임 캐릭터 포켓몬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신동빈 롯데 회장이 컨텐츠 비즈니스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나온 롯데의 첫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석촌호수에 전시된 대형 캐릭터 풍선을 구경하고 간단한 놀이도 즐깁니다. 팝업 스토어에 들려 캐릭터 인형도 가득 사고 광장 곳곳에 위치한 포토존에서 인증샷도 찍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석촌호수에 이렇게 라프라스 위에 피카츄 있는 거 보니까 또 너무 귀엽고. 대형 포켓몬타운으로 변신한 야외 광장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긴 입장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롯데타워 방문객은 48만 명,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습니다. 방문객이 늘면서 쇼핑몰 F&B 매출도 전년보다 10% 뛰었습니다. 롯데그룹의 10개 계열사가 참여해 처음으로 선보인 전사 차원의 콘텐츠 사업이 집계가 매출 증가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겁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롯데가 콘텐츠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의 강점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 식품 서비스 등 소비자와 다양한 접점을 갖고 있는 롯데의 강점을 살려 집객 효과와 연계되는 수익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지주내 전담 조직을 꾸려 전사 차원에서 콘텐츠 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유명 IP와의 협업뿐 아니라 자체 IP 사업 확대에도 나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콘텐츠 사업은 굿즈 판매뿐 아니라 타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라이선스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롯데홈쇼핑이 개발한 IP 벨리곰은 굿즈 판매 등으로 누적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캐릭터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담겨야 되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고 귀엽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있기는 쉽지가 않다.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IP들과의 경쟁 속에서 롯데만의 지속 가능한 IP를 개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ETF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이 공격적인 보수 인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지수 ETF들은 보수를 파격적으로 내리고 대신 자신들만의 특화 상품들은 높은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1억을 투자해도 1년 동안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최근 삼성자산운용은 자사 ETF 4개의 총 보수를 연 0.05%에서 국내 최저 수준인 0.0099%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의 연금 계좌에서 사랑받는 장기 투자 지향 상품으로 보수가 낮은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특화된 운용 전략을 발휘하는 운용사들만이 살아남는 계기가 돼 자산운용업계 재편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투트랙인 거죠. 대표 지수는 보수를 낮추는 게 맞는 거고 고보수가 정당화되는 상품들, 좀 특이한 상품들 많이 개발을 해서 투자자들한테는 좀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형 운용사들에서 보수를 공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 중소형 운용사들은 설 자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새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보수 변경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형사들로 갈수록 공격적인 보수 인하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통상 업계에선 ETF만으로 수익이 나려면 총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10조 원을 넘긴 곳은 단 3곳. 심지어 일부 대형사도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면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두세 곳을 제외하면 기존 운용사들도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 구조인 만큼 대형 운용사 위주의 과점 구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사 과점 구도로 매년 가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신업계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추후에 운용사들이 보수를 올린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